네, 국방부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 계획을 보고했죠. 국방부가 보고한 올해 핵심 추진 과제에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압도적 대응 능력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비롯해서 관심이 가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 모시고 업무 보고 내용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국방부 차관께서 나오신 만큼 저희가 이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서 일단 그 항적에 관해서 우리 군이 판단한 그 일주일 만에 항적이 바뀐 계기를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당초 첫날에는 그것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레이더가 우리가 북한의 작은 사이즈, 그러니까 6m 이상이라면은 저희가 다 포착을 했었을 텐데 네. 그 작은 것들은 이게 가끔 세대랑 오인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첫날 발표하지 못한 내용까지도 다 검열을 통해서 정확히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일주일이 지연된 거고요. 저희가 말을 바꾸거나 내용을 바꾼 건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정확하게 국민께 설명드리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정찰 자산에 문제가 있었다라고는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정찰 자산의 문제라고 하면 사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의 핵무력 또는 정규전 대비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산을 전력을 갖다가 구비하는 데 있어서 그쪽에 중점을 뒀습니다. 근데 이제 소형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그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거죠. 대형 무인기 같은 경우에는 폭탄을 실어 나를 수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는 철저했는데 소형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을 포착하기 위한 자산을 많이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100% 다 포착하지 못하고 제한된 범위에서 포착을 했다가 다시 사라졌다가 다시 잡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항적을 한 번에 다 설명드리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어떤 혼선이 빚어진 부분 그리고 또 많은 국민분들께서 좀 우려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방부 차원의 책임론, 사과, 문책론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국방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네,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국민들께 그때그때 밝히는 과정이었는데 보다 신속하게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저 역시 국방을 담당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 무인기 사태 계기로 합동 드론 사령부를 창설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이제 육군의 항공사령부가 있는데 이게 역할이 중첩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분담 같은 경우 역할 분담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네, 육군 항공사령부가 사실 드론을 잡는 건 아니고요. 드론 체계와 관련해서는 지작사 예하에 드론 부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북한의 무인기 드론이 이렇게 침투한 것을 보니까 이것이 특정 군, 그러니까 육군이면 육군, 공군이면 공군, 군에 제한하는 것보다는 합동작전, 육군과 공군이 합동해서 작전할 필요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국급,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합동 드론 사령부를 저희가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제 새 업무 보고 전에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서 말씀을 나눠봤고요. 무인기 문제로 숭고하게 생각한다라는 차관님의 말씀까지 있었습니다. 일단 연도 업무 보고 관련해서 국방부 올해 핵심 추진되는 사항들 어떤 게 있습니까? 큰 틀에서는 저희가 세 가지를 보고 드렸어요. 하나는 혁신과 자강, 그것은 이제 우리의 전력 구축 측면에서 삼축 체계라든가 대드론 체계 이런 것을 갖다가 혁신해서 우리 군을 강하게 만들겠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동맹과 연대, 그래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면서 미국의 확장 억제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또 연대라는 것은 우리 주변 국가들 또 유엔사 회원국 이런 국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면서 대한민국의 국방을 더 튼튼히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지와 상생이라고 해서 우리 군인 복지를 강화하고 또 민군 간의 협력을 도모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전반적인 보고를 드렸고요. 핵심적으로는 두 가지 사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우리가 비대칭 전력을 어떻게 대응하고 억지력을 구축하는 것이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저희가 방산 4대 수출국으로 4대 강국으로서 앞으로 지향을 하면서 올해 그런 발전의 도약 기반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전과 비교했을 때 더 좀 중점이 들어간 부분 혹은 새롭게 추가되거나 한 부분은 어떤 겁니까? 아무래도 삼축 체계와 그리고 또 ISR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정찰 자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내용들을 많이 포함시켰고요. 방산 수출 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전략적으로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네. 정부 차원에서의 시스템 개혁 그리고 정부가 민간 방산 산업 수출을 어떻게 촉진하는 것을 지원할 것이냐. 그리고 또 방산이라는 것은 기술적으로 또 저희가 또 선도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R&D 부분을 어떻게 보강해서 또 계속해서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새롭게 담았습니다. 삼축체계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 하나인 그 대량 응징 보복과 관련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수 임무 여단 전력을 보강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왔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삼축 체계는 잘 아시는 것처럼 킬체인이라고 해서 발사 이전 단계, 네. 그리고 미사일이 날라오면 미사일 방어, 그리고 혹시라도 그런 미사일에 타격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복을 함으로써 사실상 최대의 목표는 북한이 그러한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응징 보복과 관련해서 우리가 특수전 부대를 어떻게 보강할 것이냐. 그리고 특히 우리가 특수전 부대와 관련해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의 문제점, 부족한 점을 저희가 파악하고 계속해서 파악해 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비를 어떻게 보완하고 시스템을 갖춰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준비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그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서도 이제 축소 이전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더라고요. 주말에도 이 연합훈련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올해 어떤 훈련들이 정확히 예정이 돼 있습니까? 가장 큰 훈련은 프리덤 실드라고 해서요. 과거에 춘계에는 KRF 훈련이 있었고 여름에는 UFG 훈련이 있었습니다. 네. 그거를 저희가 이름을 통일해서 프리덤 실드, 자유의 방패라는 훈련을 봄에도 하고 여름에도 하고 그래서 이름은 같습니다. 과거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 프리덤 실드로. 그래서 봄철에도 하고 가을철도 하면서 과거 수준으로 훈련을 업그레이드 했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하는 한미 연합 훈련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여 차례였는데 20여 차례로 확대했고 특히 이제 춘계에서 쌍용 훈련이라고 해서 해병대 한미 연합 해병대의 상륙훈련 연습도 4단급으로 격상을 해서 아무튼 우리 군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훈련을 해야겠다는 것이 통수권자의 의지이시고 우리가 국방부도 그것을 갖다가 이행하는 차원에서 올해만큼은 훈련을 확실히 제대로 하자는 취지에서 훈련도 확대하고 내용도 내실화 하겠다. 그래서 각종 시나리오를 잘 보강하고 훈련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측면을 잘 고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를 최초로 추진한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이게 기존의 그 국방장관 회의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사실은 유엔사 차원의 저희가 국방장관 회담은 개최한 적이 없어요. 유엔사가 만들어지고 유엔사는 한국과 미국이 주도를 해서 운영이 되어 왔고 그런 상황인데요. 올해가 정전 70주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엔사 회원국들 국방장관을 모여서 우리의 국방 정책에 대한 지지도 확실히 하고 북한 핵위협에 대한 비난이라든가 그 유엔사 회원국들이 또 유사시에 한국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한번 다시 담고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유엔사 회원국의 국방장관을 모두 모아서 회담을 하려고 하는데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여러 개의 나라의 국방장관을 한 자리에 모으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연초부터 저희가 발빠르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거를 통해서 제가 아까 동맹과 연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그 연대라는 것이 우리의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안보를 또 튼튼히 하고 그 각각의 나라에서도 사실 방산 수요가 존재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의 방산 수출 기반을 또 확장시키고 그런 여러 가지 다목적에서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를 구성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 첫 국방백서가 곧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국방백서가 나올 때마다 주적을 누구로 명시할 것인가라는 얘기가 항상 나오는데 이번에 주적으로 북한이 명시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워딩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른 측면이 있고요. 지금 북한도 보면 12월 말에 그래서 1월 1일 날 발표됐지만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그 발표 내용을 보면은 우리를 명백한 적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고요. 네. 또 최근에 북한의 행보를 보면 계속해서 도발을 강화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북한 정권이나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그 북한이 전원회의 결과 발표한 날 국방부에서는 뭐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다라는 굉장히 강도 높은 어떻게 보면 그런 수위의 발언을 내놨는데 이 정도면 우리 군이 어느 정도까지 대응하겠다라는 수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사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은요, 대한민국의 생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고 그 부수적인 결과로서 수만 또는 수십만에 달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 위협에 처한 상황입니다. 그때는요, 대한민국 국군도 북한 정권에 대해서 확실한 응징의 메시지를 던져야 된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것이고 그것을 말로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저희가 삼축 체계를 이야기했고 또 그중에 말씀하신 그 KMPR 대량 응징 보복 능력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인 노력을 구비하려고 합니다. 지금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북한도 그렇고 이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어떤 대응도 그렇고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는 측면이 있는데 북한도 올해 핵탄두 개수를 늘리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게 실제로 가능한 건지 국방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분리해서 설명드릴게요. 뭐 북한도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우리도 원칙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측면에서 이야기 나온 것에 대해서 먼저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네네. 이러한 도발과 확전의 문제는요. 억제력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가 근본적인 문제예요. 지금 우리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억제력을 확실히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그러한 도발을 한다고 해도 성공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확전 시도는 하지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심하셔도 좋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 태세를 구비하고 있다. 그리고 더 강력하게 구비할 것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북한의 핵 능력은 계속해서 지난 수년간 강화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수십 발 이상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평가를 하고 있지만 네네. 그러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미 간의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의 첨단 전력을 강화시키고 또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북한이 그러한 도발을 함부로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확전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억지력의 유무인데 억지력은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있고 더 강력히 구비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미 국방부 장관이 그 한미 안보협의회라는 곳에서 이 확장 억제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합의를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된 겁니까? 사실 이 확장 억제라는 것은요. 미국의 억제력을 한국에 확장시켜 주는 거죠. 그 억제력의 핵심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위 해구산으로 이렇게 불리는 핵전력이 있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 뭐 대한민국에도 미국의 사드 시스템이 배치되어 있죠. 그리고 미국의 첨단 재래식 능력, 전자전, 사이버전까지 포함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미국의 확장 억제를 보장한다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어떠한 형태로 언제 어떠한 규모로 보장이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참여해서 함께 기획을 한다면 그 실행력은 훨씬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공동기획, 공동연습이라는 이야기가 저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제기되었고 작년에 뭐 한미 국방장관 회담 SCM이라고 하죠. 네네. 거기에서도 그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것을 또 대통령께서도 연초부터 재확인하셨고요. 그래서 올해에는요 공동기획 부분과 관련해서 맞춤형 억제 전략을 미국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논의를 하고 또 도상훈련이라고 하죠. 테이블탑 엑서사이즈 같은 것도 하면서 실질적인 내용을 우리도 참여하면서 확인하는 그런 과정에 확장 억제에 보다 한 단계 더 진화된 발전 과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북한의 도발을 좀 보면 한 3월인가 5월부터 계속해서 북한이 뭐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다. 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작년에 7차 핵실험을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현재 북한에서 어떤 도발과 관련된 동향 같은 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뭐 이렇게 기습적인 도발은 수시로 하고 있다고 보고요.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고려 사안이 있습니다. 네. 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국내 정치적인 요인, 그리고 국제 정치적인 요인,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기술적 요인이 있어요. 북한이 아마 국내 정치적 요인은 자신들의 선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날에 핵실험을 할 겁니다. 그것은 뭐 이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은 지났지만 김정일의 생일 2월 16일도 있고 김일성의 생일 4월 15일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준비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과거 방식의 핵실험은 내일이라도 당장 할 수 있겠지만 네. 만약에 북한이 최근 발사하고 있는 다양한 단거리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전술핵 실험을 한다. 그럼 위협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작은 사이즈의 전술 핵탄두를 준비를 해놔야지 실험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이라면은 그 기술적 준비가 끝나야지 가능한 것이고, 만약에 북한이 한국을 위협하기 위해서 메가톤 규모의 수소폭탄 실험을 한다. 그것도 그것에 대한 기술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한다는 걸 저희가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술적인 준비는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걸로 그 판단하고 부분까지는 계십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북한도 그것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시사점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 다만 재작년이었죠. 김정은 위원장의 말로서 전술핵을 개발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북한이 영토를 침범하면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런 효력 정지의 어떤 실효성이랄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거의 타당성은 어디에 있다고 좀 보십니까? 일단 북한이 9.19 군사 분야 부속 합의서를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참고 있는 것인데요. 만약에 북한의 도발이 계속 이어진다면은 우리가 군사 분야 부속 합의서 9.19 합의로 인해서 손해 보는 부분이 절대적으로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감시 정찰이 약화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시 정찰을 동해 지역에서는 40km, 이쪽에 서해 쪽에서는 20km 정도, 우리의 서부 지역에서는 그렇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가장 우위에 있는 역량을 스스로 묶어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의 도발이 지속된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유지한다면은 커다란 전략적 손실이 따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9.19 군사 분야 부구속 합의서를 폐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효력을 정지시켜 놓는 거죠. 그리고 북한에게 그것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감시 정찰을 강화한다던가 필요한 군사적 조치를 국내적인 절차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흐름을 보면 남과 북에서 모두 어떻게 보면 군사 활동이 더 활발하게 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많은 국민분들께서도 걱정스럽고 더 불안한 게 사실이거든요. 말씀하신 그 9.19 군사합의 폐기가 아니라 실제로 효력이 정지가 된다면 그때는 또 어떤 식으로 더 풀어나갈 계획이십니까? 결국에는 근본적인 문제가요. 지금 양비로는 저는 잘못된 시각이라고 봅니다. 북한이 도발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네. 북한이 그들의 국내 정치적인 목적에서, 왜냐하면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경제적으로 김정은 정권이 결국에는 핵에 더 의존하게 되고 남북 관계를 긴장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도발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이다. 그 인과관계를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상황을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북한의 도발이 효과가 없다는 점을 북한에 정확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로서 북한도 도발로서는 문제를 풀어갈 수 없다는 상황을 인식하게 될 것이고 어느 정도 상황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면 대화로 복귀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우리가 9.19 군사분야 부속 합의서의 문제도 북한이 도발할 때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능력이 제한받으면 안 되니까 일단 효력을 정지시켜 놓되 언제든지 대화에 열려있는 자세를 취함으로 해서 북한이 대화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또 조성해야죠. 그게 작년에 발표한 담대한 구상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북한이 도발한다고 해서 대화의 문을 닫아놓는 건 아니고 대화의 문은 열어놓을 겁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군사적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될 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우리의 국익의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네. 그 가능성을 열어놓기 위해서
뭐 효력 정지를 검토하고 있는 거죠. 올해 그 대화 복귀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북한의 인식이 문제인데요. 사실 쉽지 않다고 보여지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그 내용을 보면요. 북한의 문제 인식은 이 한반도를 신냉전 구조로 끌고 가고자 하는 의도가 보여요. 신냉전이라는 표현을 갖다가 처음으로 사용했는데 네. 그것은 뭐냐? 북한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발을 하겠다 하는 의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뭐 지금 당장 예상한다면 대화 복귀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가능성은 열어두고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놓되 북한이 도발한다면 그 도발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는 북측에 전달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떤 대화 복귀의 기반은 항상 만들어 놓고 가능성은 열어둬야 하는 상황인데 북한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민하게 반응하는 대북 확성기 문제에 대한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대북 확성기 재개에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그건 뭐 사실은 뭐 국방부의 입장이라보다는 통일부와 전체적인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한 것도 국내법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북한의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